자, 오늘은요, 이 감정평가론 중에 3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중심으로 해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달부터는, 이제 두 권 책을 가지고 할 거니까, 이 내용을 한번 딱 설명하고, 요거 옆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기출문제. 그거 한번 풀어보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내용만 가지고는 분명히 잘 모르니까, 이 문제가 이러한 내용, 이렇게 물어보는구나. 이런 걸 자꾸 물어보네 하면서 자꾸 이제 문제 풀이 위주로 자꾸 가셔야 됩니다. 내용 정리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PPT를 작성해서 1월 달부터는 4시간 동안 강의할 건데, 오전에 3시간 정도는 이제 내용 설명하고 문제 풀고, 그 다음에 한 50분, 40분 정도는 PPT를 제가 작성해서 그날 했던 거 여기다 딱 띄워갖고 한번 쭉 정리하고 할 겁니다. 준비는 다 해놨거든요. PPT 다 만들어 놨습니다. 아주 보기 좋게 해놨으니까 그걸로 딱 정리해서 그날 했던 거를 간단히 요약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요 어디를 볼 거냐면, 잠깐만요. 자, 10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09페이지. 자, 그 전까지는 했고, 제3절에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이런 게 있죠? 요거 좀 알아보겠습니다. 요거. 자, 어떤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려고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공부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해달라. 그러면 평가사가 이제 요거를 평가하려고 할 때, 느닷없이 여기 와서 이걸 평가하는 건 아니고, 일단 요걸 평가하기 전에 요 지역을 먼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를요, 지역 분석이다. 자, 그러니까 이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인 제반 요인들 있죠? 이런 걸 쭉 한번 분석해 보는 겁니다. 요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해 달라고 하면, 여기 이 근처에 와서 이 동네는 뭐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냐, 요 주변에 뭐 도로는 좀 넓냐, 아니면 뭐 각종 편의시설 같은 거는 있냐, 아니면 롯데마트 같은 거 들어와 있죠? 요것도 들어와 있고, 저쪽으로 가면 공업탑도 있고, 이렇게 해서 여러 학교 같은 건 좀 갖춰져 있냐, 이런 거 쭉 한번 분석해 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와서, 자, 요걸 이제 분석하는데, 요걸 개별 분석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부동산을 와서, 이 부동산이 뭐 도로에서 가까운 놈이냐,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는 놈이냐, 아니면 1층이냐, 아니면 100층짜리냐, 아니면 1년밖에 안 됐냐, 아니면 50년 된 건물이냐, 이런 거 있죠? 철근 콘크리트조냐, 벽돌조냐, 뭐 이런 거 전부 다 한번 분석하는 거를요, 개별 분석이라 해줍니다. 개별 분석. 그러면 이런 걸 하려는 최종 목적은 뭐냐?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그러면 얘가 얼마냐? 이 평가해달라고 한 거죠. 그래서 요거를 지금부터 대상 부동산 해줍니다. 평가 대상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해달라고 한 거니까, 도대체 이런 걸 왜 하려고 하냐, 이런 거를. 그래서 이제 지역 분석은 요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은 이 지역의 표준적 이용을 파악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표준적 이용이라는 것은 아주 우수한 이용,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평균적인 이용, 이런 거를요, 표준해 줍니다. 표준. 우리 반에서 이제 키가 제일 크지도 않고 제일 작기도 않고 표준이 되는 키죠. 이걸 표준 키 하듯이, 우리 반에서 인간성이 제일 좋지도 않고 제일 나쁘지 않고 뭐 보통 정도의 인간성, 이걸요 표준 인간이라 하면 되겠네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공부를 제일 잘하지도 못하고 제일 못하지도 못하고 중간 정도, 이런 거를 표준적인 표준적인 성적이라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어쩌거나 딱 중간 정도, 이걸요 표준해 줍니다. 그러니까 요 지역을 보니까 표준적인 이용을 파악해 보는 거죠. 다 표준적 이용을 보니까 대부분 상가 아닙니까? 상가로 이용되고 있고, 그리고 상가를 하더라도 한 8층 정도의 상가로 평균적으로 이용하고 있네요. 그리고 보니까 한 20년 정도 된 건물들이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20년 정도 된 상가가 대부분이죠. 이렇게 해서 표준적 이용을 파악해 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 가격 수준을 한번 파악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가격 수준. 요 지역은 평당 1600에서 한 1700 정도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가격 수준을 파악한 다음에, 그러면 그 다음에 와서 이제 여기 와서
그러면 이 부동산은 이 범위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에 와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뭘 분석하려고 하냐면 최유효 이용 여부를 분석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유효 이용, 가장 최고 최선의 이용. 그러니까 내부 설비가 뭐 엘리베이터는 적당히 갖췄냐, 아니면은요 주차장 같은 거는 적당히 좀 갖춰져 있냐, 이런 것도 좀 분석하고, 주변 환경과 좀 어울리게 이용되고 있냐, 뭐 이런 것도 한번 분석해 보는 겁니다. 뭐 공장 한복판에 뭐 이 아파트가 있고 그러면 돼요? 안 되죠? 이런 것처럼 주변 환경과 잘 어울려서 이용하고 있냐, 이런 걸 분석해서 이걸요 최유효 이용이다, 가장 최고 최선으로 이용하고 있냐, 이걸 좀 파악해 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자, 이거 조금 있다가 이제 3방식을 적용해서 구체적인 가격을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구체적 가격을 구하려고 하는 게 개별 분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 분석을 어디까지 이제 지역 분석을 할 것인가? 요 하나 부동산 평가하겠다고 울산 전역을 다 분석할 필요 없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요거의 가치를 평가해 달라고 하는데 울산시 전역을 다 분석하면서 다닐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를 분석해야 될 것인가, 그런 얘기인데, 자, 이거는 조금 이따 제가 이제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는 걸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거래 사례 비교법을 공부할 건데, 만약에 어떤 지역에서 사례를 구했다 그러면 그 지역을 분석해야 되는 겁니다. 그 지역과 지금 제가 분석하려고 한 지역을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요 거래 사례 비교법에 그 거래 사례를 선택할 수 있는 지역 있죠? 이게 결국은 뭐가 될 수 있다고요? 그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그 사례는요 어디서 구하는 게 좋으냐면, 다시 할게요. 사례를 구할 수 있는 지역이 결국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이 될 수 있다, 해주면 돼요. 그래서 사례는요 이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 이런 데서 사례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자, 거래 사례 비교법은요 얘와 비슷한 놈이 거래된 사례가 있다는 얘기죠. 차이점을 수정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따가 할 거니까 이거를요 거래 사례 비교법 해주는데, 아무래도 사례는요 이 근처에서 구하는 게 좋을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이 동네는 잘 모르니까 제가 한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김포에 이제 어디 살았냐면 그 김포에 이제 김포시청 근처, 그 근처에 살았습니다. 근처. 지금은 좀 저쪽 신도시 쪽으로 이사 갔는데, 그 전에는 제가 그 김포 구도시입니다. 김포 구도시, 김포시청이 있는 근처에 사후지구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이 건영 아파트, 여기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사례를 구할 때는 우리 동네에서 구하는 게 좋을 겁니다. 요 부동산 속해 있는, 다시 할게요. 지금 건영 아파트, 내가 살았던 건영 아파트의 가치를 평가해 달랍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사례는 요 동네에서 구하는 게 좋을 겁니다. 이 동네가 어디예요? 사후지구 아파트 단지, 여기서 구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죠? 근처에서 구하는 게 좋지. 멀리 떨어져 있는 거 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 근처에 사례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와 비슷한 동네가 또 있습니다. 여기 뭐가 있냐면 풍무지구 아파트 단지, 북변지구 아파트 단지, 이런 게 있는데, 자, 만약에 사례를 여기서 구했다고 치자. 그럼 사례를 여기서 구했다면 이걸 사례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얘랑 사례는요 모든 면에서 비슷해야 됩니다. 모든 면에서. 얘는 아파트고 상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얘가 5층짜리 아파트인데 얘는 50층짜리 아파트다, 이것도 안 됩니다. 얘는 1년밖에 안 되고 얘는 100년 된 거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모든 면에서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는 가격대가 비슷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오비 맥주가 있고 하이트 맥주가 있는데, 이렇게 둘 다 맛과 품질이 거의 비슷하다고 치자. 병 모양도 거의 비슷하고 맛과 품질이 거의 비슷하다면, 그 사람들은 가능하면, 자, 이걸 먹으나 저걸 먹으나 큰 차이가 없다면 싼 거 사려고 해요? 비싼 거 사려고 해요? 싼 거 사려고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맛과 품질도 비슷하고 병도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는 1,500원에 팔려고 하고 얘는요 2,000원에 팔려고 한다면 사람들은 뭐 별 사이가 없다면 싼 거 사요? 비싼 거 사요?
싼 거 사죠. 그러니까 오빈을 서로 사려고 하니까 얘는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서로 사려고 하니까 얘가 올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얘는 안 팔리니까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어요. 그럼 결국은 비슷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논리로 결국 비슷해질 때까지 비슷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도 똑같이 얘도 건영 아파트고 얘도 건영 아파트라고 치자. 그리고 모든 면에서 비슷하고 애들 학교도 여기 있고 남편 직장도 있고 생활 근거도 이건데 요 정도 되는데 얘는 비싸고 얘는 싸다. 그러면 사람들은 싼 거 살려고 해요? 비싼 거 살려고 해요? 싼 거 살려고 하죠. 그러니까 얘는 서로 살려고 하니까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비슷하다면 얘는 안 살려고 하니까 싸지겠죠. 그걸 비슷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요거를 지금부터 대체 관계가 성립된다. 자, 사람들은 만족감에 큰 차이가 없다면 싼 거 살려고 비싼 거 살려고요? 싼 거 살려고 하는 과정에서 가격대는 비슷해지는 겁니다. 이걸 무슨 관계가 성립된다고요? 대체 관계가 성립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걸 찾아내서 자, 이런 걸 찾아내서 차이점만 좀 수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를요,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는 겁니다. 되셨죠? 거래 사례 비교법. 자, 근데 이런 데 사례가 구하면 좋은데 이런 데도 사례가 없다. 그러면 다른 용도 지역 내, 예를 들어 상업 지역 내 이런 데도 아파트가 한두 동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이런 데도. 자, 이런 데서도 뭐 구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만약에 자, 얘랑 비슷하게 생겼다면 얘도 무슨 관계라고요? 대체 관계가 성립되면서 가격대가 비쌀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되셨죠? 예, 지금부터 사례를 구한다 하더라도 이 정도에서 구해야 됩니다. 이 정도라면 얘랑 비슷하게 생겼다면 무슨 관계가 있다고요? 대체 관계가 성립되면서 이 가격대가 이제 비슷해진다는 얘기죠. 그 정도에서 구해야지 사례를 뭐 서울에 있는 사례를 구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서울은 비싸고 싸다고 해서 바로 이사하고 이러지는 않겠죠. 아니면 극단적인 경우는 울산에도 똑같은 건영 아파트가 있다면 울산은 비싸고 얘는 싸다고 해서 이사가고 이러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자, 다시 할게요. 요 정도 범위라면 얘랑 비슷하게 생겼다면 모든 면에서 비슷하게 생겼다면 사람들은 싼 거 소비하는 과정에서 가격대가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해지죠. 그래서 사례를 구하더라도 이 정도에서 구해야 됩니다. 결국은요, 이 정도 범위가 결국은요,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자, 자기가 평가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을 인근 지역 이렇게 합니다. 인근 지역. 그래서 이 정도에서 지역 분석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런 데 사례가 없다. 그러면 이 지역과 지역적인 특성이 유사한 지역 있죠? 이런 지역을 유사지역 이렇게 합니다. 유사지역이다. 자, 이런 데서 사례를 구할 수도 있는데 만약 이런 데도 사례가 없다. 그러면 다른 용도 지역 내에도 사례를 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범위라면 얘랑 비슷하게 생겼다면 무슨 관계가 있다고요? 대체 관계가 성립되면서 가격대는 비슷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차이점만 좀 수정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동일 수급권 해줍니다. 이 정도 범위를 동일 수급권이다. 그래서 이 정도 동일 수급권입니다. 자, 요 정도 범위라면 서로 사고팔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범위를 뭐라 한다고요? 동일 수급권. 요 정도 범위 내에서 사례를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도 요 정도 범위까지 확대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인근 지역에서 구했으면 인근 지역만 분석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동일 수급권까지도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이 확대될 수 있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자, 어쨌거나 지역 분석을 하는 이유는요, 이 지역의 표준적 이용을 파악해서 가격 수준을 결정하려고 하는 거고, 개별 분석은요, 요 부동산으로 와서 제대로 이용하고 있냐, 주변 환경에 비춰서, 아니면 내부적 요인에 따라서 제대로 이용하고 있냐, 최유효 이용 여부를 파악해서 구체적 가격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이고, 자, 이게 전체적이고 거시적 형태의 분석이라면, 거시라는 것은 크게 보는 거를 거시적 해줍니다. 자, 근데 요거는요, 이 부동산에 와서 뭐 부분적으로 아니면요, 미시적 분석이다. 좁게 보는 거, 이걸 미시적 분석이다 해줍니다. 그리고 이걸 먼저 하는 겁니다. 이거를 선행 분석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건 나중에 하는 겁니다. 이걸요, 후행 분석이다. 이렇게 해서, 자, 요 정도 알고 있으면, 뭐, 가끔 물어보니까, 요거 좀 정리하셔야 돼요. 되셨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뭘 알아봤냐면, 지금부터 이제 감정평가 3방식 하기 위해서, 느닷없이 여기 와서 평가하는 건 아니고, 일단 이 지역을 먼저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먼저 해본 겁니다. 이렇게, 이거 지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지금부터 이제 감정평가 3방식. 지금까지는요, 부동산 가격이 어떤 식으로, 이론적으로 어떤 식으로 결정되냐. 여기에 초점을 맞췄다면, 111페이지 보겠습니다. 111페이지 오면, 감정평가의 3방식이라고 있어 없어요? 요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직접 이제 현장에 나가서 이제 평가해보는 이러한 방식을 얘기합니다. 요거를요, 감정평가의 3방식 해줍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는요, 그게 3가지 측면에서 평가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걸요, 감정평가의 3방식, 이렇게 합니다. 3방식. 그래서 이 부동산, 이걸요, 감정평가의 3가지 방식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요, 이렇게 해볼게요. 이걸 3가지 형태로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맨 먼저 여기에 이제 들어간 비용이 얼마냐,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이 얼마냐, 요걸 기초로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비용성의 기초에서 평가한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얘랑 비슷한 놈이 최근에 거래한 적이 있다는 얘기죠. 요걸 가지고 차이점도 수정하겠다.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을 기초로 한다 해서 이걸요, 시장성의 기초에서 평가한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요, 3번째는 이 부동산이 앞으로 수익이 예상된다. 그러면 미래 예상되는, 장래 예상되는 수익을 가지고서 지금 시점의 가치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의 기초에서 평가한다, 이렇게 합니다. 수익성의 기초에서 평가,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자, 이름을 붙여볼게요. 이름. 자, 먼저 들어간 비용이 얼마냐, 요걸 기초로 평가하는 거를요, 원가 방식이다, 이렇게 합니다. 원가 방식, 이렇게. 그 다음에 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을 기초로 평가하는 걸요, 이거를 비교 방식, 이렇게 합니다. 비교 방식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미래 예상되는 수익, 요걸 기초로 평가하는 걸요, 수익 방식이다, 이렇게 합니다. 수익 방식. 그래서 요걸 3방식 해줍니다. 3방식. 자, 그리고요, 요거를, 자, 크게 이제 2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격을 평가하는 방식이 있고, 임대료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격과 임대료로. 자, 그래서 원가 방식 하에 가격을 구하는 방식, 아니면 임대료를 구하는 방식. 요것도 마찬가지로 가격과 임대료. 얘도요, 가격과 임대료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자, 원가 방식 하에 가격을 구하는 방식을요, 원가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료를 구하는 방식을요, 적산법, 이렇게 합니다. 적산법. 자, 그 다음에 비교 방식 하에 가격을 구하는 걸요, 거래된 사례를 가지고 비교해서 분석한다 해서 이걸요, 거래 사례 비교법, 이렇게 합니다. 거래 사례 비교법. 그 다음에 임대를 구하는 방식을요, 임대된 사례를 가지고 비교해서 평가한다 해서 이걸요, 임대 사례 비교법,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수익 방식 하에 가격을 구하는 방식을요, 수익 환원법,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료 구하는 거를요, 수익 분석법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나중에 문제가 조금 평이하게 나올 때는 요것만 가지고도 여기 괄호치면서 여기 뭐가 들어가요? 비교 방식. 뭐가 들어갑니까? 적산법. 이렇게 해서 요것만 알아도 기본적인 문제는 맞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10년 동안 두 번인가를 계속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 위주로만 가지고도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여기서 이 거래 사례 비교법과 매우 비슷한 게 하나가 있는데 이거를요,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기준법.
자, 요거는요, 나중에 감정평가 규칙에 따르면 부동산마다 이런 부동산은 이렇게 평가하는 게 원칙이다. 주된 평가 방법이 주어집니다. 이런 부동산은 이렇게 평가해라. 이런 부동산은 이렇게 평가해라. 이렇게 해서 주된 평가 방법이죠. 요게 이제 주어집니다. 물론 반드시 뭐 주된 평가 방법으로 평가하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 원칙적으로 이렇게 평가하되 예외적으로 다른 평가 방식으로 평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거기서 가끔 물어보니까. 다시 할게요. 우리 감정평가 규칙에 따르면 이런 부동산은 이렇게 평가해라. 저런 부동산은요, 저렇게 평가해라. 이렇게 해서 원칙적으로 주된 평가 방법이 주어집니다. 되셨죠? 이렇게 해서. 자, 그럴 때 이때 토지 같은 경우는요, 자, A라는 토지의 가치를 평가해달라. 그럴 때는, 자, 이 다른 방식으로 하지 말고 원칙적으로, 자, 최근에 거래된 사례를 가지고 하지 말고, 정부가 이따가 좀 할 겁니다. 정부가 조세라든가 보상 같은 거 책정하려고 지역마다 표준지라는 걸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다시 할게요. 자, 정부가 이따가 할 건데 조세라든가 보상금 이런 거 책정하려고 지역마다 표준지라는 거를 선정해서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땅을 뽑아내서 이걸 평가해 놓은 가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 표준지를, 요 근처에 있는 표준지를 하나 찾아내서 요 차이점을 이렇게 수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요걸요, 정확히 얘기하면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법, 줄여서 뭐라고요? 공시지가 기준법. 요걸로 하는 게 주된 평가 방법입니다. 다시 할게요. 토지는, 자, 다시 할게요. 부동산마다 부동산은 이런 부동산은 이렇게 평가해라. 저런 부동산 저렇게 평가해라. 주된 평가 방법이 주어지는데 우리 토지 같은 경우는 주변에 거래된 사례를 가지고 하지 말고 정부가 표준지 같은 거를 뽑아내서 평가해 놓은 가격이 있어 없어요? 요거 찾아내서 그거 가지고 수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공시지가 기준법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3방식, 크게는 이제 3방식, 6방법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요것도 약간 좀 차이가 나는 거니까, 거의 뭐 비교 방식하고 똑같지만, 그래도 약간 차이가 나니까 3방식, 7방법 이런 표현도 씁니다. 3방식 어떻다고요? 7방법 이런 표현도 쓰니까 이렇게 하시고,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정리할게요. 지워되죠? 지워돼. 그래서, 자, 이런 표현은 앞으로 이제 1월 달에 할 건데, 자, 만약에 이렇게 해볼게요.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요. 완전 경쟁. 요거는 제가 1월 달에 그래프를 그리면서 이제 할 거니까 이해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알기만 하세요.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한 가격이 다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원가 방식 하에 구해진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비교 방식으로 구해진 가격. 그 다음에 수익 방식으로 구해진 가격, 이게 다 같을 수밖에 없어요. 1월 달에 그림을 그리면서 제가 얘기할 겁니다. 그래프. 자, 근데 현실적으로 완전 경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완전 경쟁은 나중에 시장론에서 공부할 거니까 현실적으로 불완전 경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나중에 좀 해야 되는데 뭐 괜히 했나요? 자, 그러니까 불완전 경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한 거는요.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요거는 다 뭐 우연히 같을 수도 있지만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식으로 평가하냐 그런 얘기인데, 자, 요 부동산이 이렇게 볼게요. 요 부동산이 원가 방식이 가능하답니다. 그러면 일단 한번 평가해봐라. 일단 한번 시험 삼아 평가한 가액을요 시산 가액 혹은요 시산 가치 해줍니다. 시산 가치. 그 다음에 만약에 비교 방식도 가능하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한번 평가해 본 가치를요 시험 삼아 계산한 가치다 해서 시산 가치 해줍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수익 방식은 불가능하다. 그럼 평가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되고 수익 방식도 가능하다. 그러면 일단 한번 평가해 본 가치를 뭐라 한다고요? 시산 가치 해줍니다. 되셨죠? 이렇게 한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자, 이런 부동산은 이게 주된 평가 방식이다. 이런 부동산은요 이렇게 평가하는 게 주된 평가 방식이다.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은요 원가 방식으로 평가하는 게
가장 적합하고 가장 주된 평가 방식이랍니다. 그러면 요거 위주로 해서 최종 가치를 구하되 다른 방식으로 평가한 거 가지고 이렇게 조정해서 자, 이 그 어떤 합리성을 검토한 다음에 요 부동산의 최종 가치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할게요. 자, 요 부동산은요, 원가 방식이 가장 주된 평가 방식이랍니다. 가장 적합하대요. 그러면 요걸 위주로 평가하되 다른 방식으로 평가한 걸 가지고 조정해서 합리성을 조정해서 최종 가치를 구하라. 아니면 여기다 더 가중치를 더 주라는 얘기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주된 평가 방식이니까 여기다가 이제 예를 들어 한 70% 가중치를 주고 여기다가는요 20%의 가중치를 주고 여기는 몇 프로예요? 10% 정도 이렇게 해서 그 최종 가치를 구하라. 이걸 뭐라 한다고요? 시산 가치의 조정이다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 가치를 구하라. 다시 해볼게요. 자, 이 그 세 가지 방식으로 뭐 가능하다면 일반적으로 다 평가하라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주된 평가 방식을 위주로 하되 다른 부수적인 평가방으로 평가한 걸 가지고 조정해서 합리성을 검토하든가 아니면 이 가중치를 부여해서 최종 가치를 구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를요 시산 가치의 조정이다 해줍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시산 가치의 조정. 그래서 111페이지 맨 아래 볼게요. 맨 아래에서 여섯 번째 줄 보게요. 여섯 번째 줄. 감정평가 법인 등은 찾으셨나요? 대상 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 방법의 주된 방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주된 평가 방법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주된 평가 방법이 다 주어집니다. 나중에 할 거니까. 자, 그래서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줄 해볼게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 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과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든가 합리성을 검토한다. 뭐 그런 거 아니면 이 가중치를 부여해서 자, 맨 마지막 줄에 가중치를 적용한다. 자, 이 말이 조금 어색하게 해놨는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나중에 이제 교재 받으면 다시 할게요. 자, 이 주된 방법으로 위주로 하되 다른 방식으로 평가한 걸 가지고 합리성을 검토하든가 아니면 여기다 가중치를 더 주고 덜 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최종 가치를 구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표현 자체가 약간 좀 어색해서 그래요. 다시 정리할게요. 1월달에 다시 정리할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되셨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해서 감정평가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 이런 내용이 바로 3방식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에 대해서 간단히 지금부터 약간 수익 방식 같은 거 어렵습니다. 이거 했다가는 다음 주부터 안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는요 주로 이 임료를 구하는 방식은 자세히 잘 안 물어봅니다. 거의 안 물어봐요. 그냥 간단히만 물어보고 주로 이제 가격을 구하는 방식 위주로 해서 물어봅니다. 가격을 구하는 방식 위주로 해서 물어보니까 가격을 구하는 방식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요거 수익 방식 같은 경우는 원가 방식은 조금 이따 하겠지만 좀 할만합니다. 이거는 들어간 비용이 얼마냐, 요걸 기초로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잘만하면 좀 할만한데, 그리고 비교 방식도 주변에서 거래된 사례를 가지고 차이점을 수정하는 거기 때문에 할만합니다. 피부에 와닿아요. 근데 이 수익 방식은요, 장래 예상되는 수익을 지금 시점의 가치로 바꿔놓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장래 예상되는 수익을 지금 시점의 가치로 바꿔놓겠다. 그러면 장래 미래 예상되는 수익을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더더욱 어려운 거는 지금 시점의 가치로 바꿔놓겠다. 무슨 수로 바꿔놓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아주 이론적인 건 확실한데 공부하기는 아주 힘듭니다. 아주 힘들어서 지우겠습니다. 이거. 지우기 때문에 자, 요거는 이 공부를 한 1년을 공부하든 3년을 공부하든 문제 조금 어렵게 물어보면 풀기가 아주 힘듭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요, 한자도 공부 안 했는데도 풀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예요? 어떻게 했어요?
찍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두 가지 마법이 있다 치자. 3년을 공부했는데 맞출지 못 맞출지 모른다. 이러한 선택이 있고, 어떤 경우는요, 한자도 공부하지 않았는데 맞출지도 모른다. 이럴 경우는 뭘 선택해야 돼요? 후자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있으면 다른 쉬운 내용을 자꾸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한 문제씩 똑같은 거니까, 비중은. 그리고 자꾸 이렇게 어려운 내용을 공부하니까 공부가 너무 힘들어지는 바람에 이거는 인간이 해야 될 게 아니구나 하면서 극단적으로 포기하게 됩니다. 그럴 필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경우는 요거를 그냥 포기해도 상관없어요. 막 찢어버려 상관없고, 다만 우리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이라 이걸 뭐 그냥 집에서 혼자 하세요 할 수도 없고, 안 할 겁니다 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간단히 이거 공부를 재밌어 하시는 분들 때문에 간혹 공부를 이렇게 재밌어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그 강의를 할 겁니다. 할 건데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여기서 기껏해야 한 문제 정도 물어보는데 너무 집착하시면 안 됩니다. 예, 포기하고 찍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게 공부하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절대평가에서는 이렇게 60점 이상 맞으면 되니까, 예, 무조건 40문제 중에 나는 반만 정확히 맞히겠다. 뭐라고요? 반만 정확히 맞춘다 하더라도 합격합니다. 왜냐면 나머지 20문제 찍는다 하더라도 신이 나를 버리지 않는 이상 뭐 5개는 맞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합격하면 되는 거니까, 자꾸 어려운 내용을 공부하고 어려운 내용을 자꾸 풀려고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공부가 너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시험에서는 반 정도는 문제가 쉽게 나옵니다. 그것만 정확히 맞추고 나머지는 이렇게 좀 살살살 하면서 점수를 높여가는 방식이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되셨죠?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다. 자, 지금부터 시간대가 애매하니까 잠깐만 쉬었다가, 자, 요거 원가법, 거래사례기별법, 수익환원법 세 가지를 간단히 알아볼 겁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뭐 공부한 것도 안 같은데 쉬네요. 자주 쉬어야 돼요. 처음에는 쉬세요.
원장님, 시간대가 어디 반해서 지금 쉬고 있거든요. 그럼 기간이